이서연은 마침내 정신을 번쩍 차렸다. 박지훈의 소나기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은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뜨거운 토랑국이 담긴 커다란 국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의 시선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순수한 조롱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붉은색 고급 비단옷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김명자 여사는 우월감에 찬 미소를 지었고 시누이 박수진은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 모욕적인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촉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 찬란한 황금빛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 있었다. 손에 쥔 식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도마 위에서 벌써 10개째 양파를 까고 있었다. 추석 명절 전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늘 며느리의 몫이었다. 올해 35인 서연은 이 집에서 벌써 5년째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 전 그녀는 탄탄한 중견기업의 재무팀 과장으로 숫자를 다루는 데 탁월했고 계약서의 모든 문구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여성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결산 보고서가 아니라 식칼이었고 그녀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분이었다. 여보, 나 그냥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나서면 어떨까?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 지훈이 한 말이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평범한 37세 회사원이 갑자기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니.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지하다 못해 절박했다.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물려주신 상가 건물 임대료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면 초기 자본금으로 충분해. 날 믿어봐.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지훈의 눈에 비친 것은 서연이 아니라 그녀 친정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다. 남편의 꿈을 지지한다는 명목하에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재무팀 동료들이 그 꿈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지훈의 투자는 연달아 실패했고 서연의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지훈은 걱정하는 기색 없이 조만간 큰 수익이 터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연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돈을 퍼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야, 우리 엄마 오신다. 부엌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시어머니 김명자 여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이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항상 우리 집안에서는 원래 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유, 여긴 왜 이렇게 춥니? 난방기 좀 빵빵하게 틀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내뱉은 첫마디였다. 서연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명자 여사 옆에는 시누이 수진이 서 있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여자였다. 겉으로는 개인 사업을 한다고 떠벌렸지만 실상은 남편의 월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형님도 오셨네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명자 여사는 응접용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명절이라 온 식구가 다 모이는 거 뻔히 알면서 꼴이 그게 뭐니? 도대체 꾸밀 줄을 몰라. 우리 지훈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가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왔다. 5년 동안 학습된 결과였다. 수지는 들고 있던 최고급 명품 가방을 의자에 던지며 끼어들었다. 엄마, 얜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써. 돈 쓸 줄을 모른다니까. 돈을 쓸 줄 모른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가. 지훈의 가족은 서연의 부모님이 서울 청담동 노른자 위에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 쓸 돈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었다. 명자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서연이 정리해둔 적금과 보험 서류였다. 어머, 이 적금 만기됐네. 금액 보니까 꽤 쏠쏠하겠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서연은 저 눈빛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 친정의 재산 상태를 은근슬쩍 떠보려는 수작이었다. 명자 여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적금 만기가 되면 금액을 물었고 주식을 샀다고 하면 어느 회사인지 캐물었다. 심지어 사돈어른의 건강을 들먹이며 상속 계획이 잡혀 있는지 뻔뻔하게 떠보기도 했다. 그냥 푼돈 모은 거예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서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푼돈이니? 네 아빠는 딸 하나 잘 둬서 호강하네. 참, 요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다던데. 네 아빠는 최근에 뭐 새로 사들인 거 없으시고?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이내 힘을 풀었다. 여기서 화를 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아, 이건 내 생명보험 같은 거란다. 아니, 널 지켜줄 방패라고 해두자.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딸을 너무 아끼는 아버지의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쩌면 그 계약서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 번도 그 서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버지가 왜 그토록 비장하게 맡기셨는지 알지 못했다. 얘, 내 말 듣고 있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라. 명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10시,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확인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다. 어휴, 이 잡채 왜 이렇게 짜? 너 도대체 요리를 어떻게 배운 거니? 수진이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이 맛을 보았다. 간이 딱 맞았지만 수진은 항상 어떻게든 트집을 잡았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우려 잠시 무릎을 굽혔을 때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침부터 내내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밥상 위에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명자 여사는 수저를 들자마자 혀를 촤촤 찼다. 나물간이 왜 이리 밍밍해? 소금을 아껴서 부자 되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명절 음식은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건데 정성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수진도 거들고 나섰다. 엄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해하세요? 친정에서 명절상 차리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웠나 보죠. 서연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숟가락을 꽉 쥐었다. 옆에 앉은 지훈을 힐끗 쳐다보며 남편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지훈은 그저 말없이 밥만 먹을 뿐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여보, 서연이 나지막이 불렀다. 지훈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밥 먹고 있잖아. 우리 누나 말이 틀린 것도 없구만. 그 단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5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억눌린 감정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참았던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 쨍그랑.
뜨거운 토랑국이 담긴 커다란 국그릇이 밥상 아래로 떨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새하얀 상보를 적시며 쏟아졌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그 수많은 눈빛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다. 돈을 빼내는 도구이자 명절용 요리 기계였으며 마음대로 부려먹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며느리일 뿐이었다. 명자 여사가 노발대발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명절 아침부터 재수 없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국그릇이 엎어진 자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상보에 번져가는 국물 자국은 마치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마음 같았다.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숨을 죽인 채 서연을 응시했다. 명자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나이에도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너 미쳤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엎어진 국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저 국물과 함께 쏟아져 내린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남편 지훈이 거칠게 방석을 밀치며 일어났다. 묵직한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발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머리채를 잔뜩 움켜쥐었다. 그녀의 고개가 뒤로 확 젖혀졌다. 두피가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이내 천장이 보였다. 이서연. 지훈이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다. 서연의 몸이 이리저리 휘청거렸다. 친척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시누이 수지는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정신 안 차려?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폐악질이야. 지훈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37살 건장한 남자의 완력 앞에서 서연은 종이 인형처럼 무기력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육체적 고통보다 뼈에 사무치는 더 깊은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다. 시야에 들어온 친척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차가웠다.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훈이가 불쌍하지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그제야 서연은 모든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이들 눈에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돈 많은 집안의 호구 딸일 뿐이었다. 지훈의 소나귀에 힘이 더 들어갔다. 목이 뒤로 꺾일 듯 아팠다. 찰나의 순간,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1년 차, 지훈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며 친정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서연은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딸을 믿고 선뜻 돈을 내어주셨다. 결과는 상장 폐지로 인한 전액 손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2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 서연은 자신의 적금을 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명자 여사는 그 돈을 수진에 망해가는 다과점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다. 결혼 3년 차 지훈이 또다시 확실한 투자처가 생겼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5천만 원이었다. 서연은 친정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모아두었던 통장에서 돈을 빼주었다. 당연하게도 그 돈 역시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매년 쉴 새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 친정의 재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시댁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서연의 부모님이 청담동에 상가 건물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서연은 한도 없는 걸어다니는 현금 자판기였다. 이거 놔. 서연의 입에서 서리빨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의 손이 멈칫했지만
잡은 머리채를 놓지는 않았다. 뭐라고? 당장 놓으라고 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을 옥죄고 있는 지훈의 손목을 꽉 쥐고 비틀어 떼어냈다. 예상치 못한 반항에 놀란 지훈이 손을 놓았다. 지훈의 손가락 사이로 서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맥없이 떨어져 내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명자 여사, 수진, 그리고 15명의 친척들 모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 내 몸에 손댈 권리 없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자 여사가 득달같이 일어나 끼어들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짓거리야? 명절날 이게 무슨 행패냐고. 어머니, 우리 이혼합니다. 거실은 다시 한번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의 입술을 빠져나온 선언은 수정처럼 맑고 또렷하게 공기를 갈랐다. 지훈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누가 이혼을 해? 박지훈 씨. 우리 이혼한다고.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전체 이름을 불렀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달아오르며 고함을 쳤다. 너 진짜 돌았구나? 완전히 미쳤어. 지훈이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이번엔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훈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명절 피로 때문에 아주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미쳤어? 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을 열었다. 옳게, 진정해. 명절에 일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계속 억지 부려봤자 손해보는 건 옳게뿐이야. 손해? 서연이 수진을 쏘아보았다. 40이 넘은 시누이는 서연의 이혼 선언을 한낱 투정쯤으로 여기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래, 손해. 너 우리 집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번듯한 직장도 없잖아. 명자 여사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교활하게 번뜩였다. 예, 서연아. 지훈이가 화가 나서 좀 심하게 구른 건 맞지만 너도 잘못한 게 있잖니?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밥상 없는 게 제정신 박힌 며느리가 할 짓이냐.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얄팍한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계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나무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라는 돈줄이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뻔했다. 자자, 일단 진정하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응? 명자 여사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잡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어머니,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자 여사의 억지 웃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정확히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남편 투자금, 어머니 병원비, 형님 사업 자금, 전부 다 우리 친정집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가로 받은 게 뭡니까?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서연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음식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타박만 들었고 옷차림 하나까지 트집 잡혔죠. 그리고 오늘은 머리채까지 잡혔네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끝입니다. 정말로 끝이에요. 서연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훈이 다급하게 쫓아왔다. 야, 이서연. 너 지금 저 문 열고 나가면 진짜 끝인 줄 알아. 등 뒤로 꽂히는 지훈의 목소리에 서연은 신발을 신다 말고 고개를 돌려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끝이 맞다니까. 진짜 끝난다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현관문이 열렸다. 밖은 제법 쌀쌀했지만 서연은 전혀 춥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복도까지 지훈의 고함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묵묵히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승강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꽉 깨문 입술. 하지만 두 눈의 초점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호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당장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인 친오빠였다. 승강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낮게 중얼거렸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처절한 복수를 맹세한 여자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 서린 미소였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밤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당장 그와 통화해야만 했다. 도윤 오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강남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자리 잡은 오빠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집에서 나왔어. 이혼할 거야.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차분하고 단호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서연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강남대로에 있는 도윤의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가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창밖의 간판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40분 후 서연은 세련된 고층 건물 앞에 섰다. 도윤이 일하는 사무실은 15층에 있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도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고 있던 서연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범람했다. 도윤은 말없이 동생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응접실 의자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그 새끼가 내 머리채를 잡았어.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도윤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책상 모서리를 꽉 쥔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다. 오빠,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5년 동안 버텼단 말이야.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도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동생 앞에 마주 앉았다. 날카로웠던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하지만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도윤이 동생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오빠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네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억울해 미칠 것 같아도 증거가 없으면 종이 쪼가리만도 못해. 그럼 어떻게?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도윤이 자신의 휴대용 컴퓨터를 열었다. 화면에 이혼 소송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올랐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자.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이 총 얼마라고 했지? 2억 5천만 원.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 다 있어. 응, 통장 거래 내역서랑 휴대전화 대화 화면 다 갈무리 해놨어. 도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동생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포착한 사냥꾼의 섬뜩한 미소였다. 완벽해. 그 다음은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내야지. 그러려면 박지훈 쪽에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해. 유책 사유? 불륜, 폭력, 뭐 그런 거? 오늘 있었던 일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지만 증거가 약해.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전부 시댁 식구들이니까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면 그만이거든. 도윤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오빠가 치밀한 전략을 짤 때 나오는 특유의 표정이었다. 서연아, 박지훈 그 자식 혹시 딴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여자 문제 말이야. 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흠칫 놀랐다. 사실 요 며칠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다. 남편의 귀가가 부쩍 늦어졌고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기 급급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수상한 구석이 있긴 해. 그럼 확인해봐야지. 잠깐만 기다려. 도윤이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나다.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냐? 급하게 부탁할 게 하나 생겼다. 통화는 3분 남짓 이어졌다. 전화를 끄는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대학 동기야. 지금은 보안회사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 내일 당장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줄 거다. 증거를 수집할 장비? 그거 불법 아니야? 걱정 마.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다음날 오후 2시. 서연과 도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최민수라는 남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인적 드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손목 시계형 녹음기. 겉보기엔 평범한 여성용 시계지만 옆에 있는 이 작은 단추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민수가 시계를 서연에게 건넸다. 정말이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양의 시계였다. 그리고 이건 만년필 모양의 초소형 촬영기. 셔츠 주머니나 가방에 꽂아두면 정면에 있는 모든 걸 찍어. 촬영구는 여기 만년필 꽂이 부분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민수의 설명이 계속됐다. 단추 모양의 소형 음성 수집기, 눈에 띄지 않는 극소형 촬영기, 모두 일상용품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것들이었다. 이런 거 진짜 불법 아니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오빠 말대로 조심해서 잘 쓰기만 하면 돼. 이게 다 너를 지켜줄 무기들이니까. 민수도 거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고덕였다. 작고 차가운 기기들을 만지작거리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 조그만 물건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니. 다과점을 나와 도윤과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9월의 강바람은 제법 선선했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서연아, 그나저나 짐은 어떻게 했어? 어디서 지낼 거야? 일단 본가에 있으려고. 엄마 아빠 집. 박지훈한테서 연락은 없고 아침부터 20통 넘게 왔어. 문자 메시지랑 부재중 전화랑.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 하던데? 미안하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어머님이 너무 충격받아서 몸져 누우셨다고. 예상했다는 듯 도윤이 턱을 쓸어내렸다. 그의 표정이 무섭게 가라앉았다. 서연아, 내 예상인데 시댁 식구들 조만간 거하게 거짓 연극을 한판 벌일 거다. 거짓 연극? 네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연기를 할 거란 말이지.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거나 박지훈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위인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왜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날 부르려는 걸까? 당연히 네 돈 때문이지. 이대로 진짜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산 분할만 최소 4억 원이 날아가. 거기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5억이 훌쩍 넘어갈 텐데 그 인간들이 그 큰 돈을 순순히 토해낼 수 있겠어? 도윤의 설명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결국
끝까지 자신을 사람이 아닌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그 자작극에 기꺼이 동참해줘야지. 도윤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며 반성하는 척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해. 그러면서 그 인간들의 진짜 추악한 민낯을 그 장비들로 싹 다 긁어 모아. 녹음이든 영상이든 가리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벌써 5년이나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냈잖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도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말이 맞았다. 여기서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움직이면 모든 걸 망치게 된다. 뱀처럼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알았어, 오빠.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서연아,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네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야. 그 인간들이 5년 동안 너한테서 빼앗아간 네 인생을 되찾아오는 거라고. 도윤의 말이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씨를 당겼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다. 그동안 갈취당한 내 인생과 돈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이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오빠의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들어맞았다. 서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이제 자신이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였다. 뭐라고? 지금 어디 병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하늘이 무너진 듯 다급하고 절박한 며느리 그 자체였다. 5년 동안 몸에 밴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복수의 무대를 향한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다. 손목에 찬 시계형 녹음기에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다. 오빠가 준 바로 그 장비였다. 서연아,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지훈이 달려왔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꽤 그럴싸한 연기였다. 서연은 속으로 실소를 삼키며 겉으로는 사색이 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지금 집중치료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 중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서연의 손을 맞잡은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진짜로 걱정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완벽한 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니, 서연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 이기적인 남편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담당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민성 쇼크가 온 건 맞습니다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면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서연은 의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응급 상황이라기보다는 그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눈치였다. 도윤의 예측이 정확했다. 이건 완벽하게 짜인 한편의 거짓 연극이었다.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합니까?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푹 쉬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의사가 진료 기록부를 넘기며 대답했다. 일주일.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일주일이면 증거를 수집하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명자 여사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겉보기엔 영락없이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기가 돌았다. 방금 충격으로 쓰러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니. 서연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불렀다. 명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서연아,
네가 집을 나갔다는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챔프게 떨렸다. 여우 주연 상감의 명연기였지만 서연 역시 지난 5년간 이 집안에서 연기라면 도 같은 상태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서연이 명자 여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시어머니의 손은 방금 쓰러진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고 힘이 넘쳤다. 확신이 섰다. 이건 자신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자작극이었다. 괜찮다. 네가 돌아왔으니 이 애미는 이제 다 괜찮아. 명자 여사가 서연의 손을 꽉 마주 잡았다. 악력이 대단했다. 서연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간호할게요. 일주일 내내 어머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게요. 정말 그래주겠니? 고맙다, 서연아. 명자 여사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반짝였다. 목적 달성이었다. 며느리를 다시 소나기에 넣었으니 말이다. 서연 역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놀아나줄 생각이었다. 물론 그녀 자신만의 완벽한 목적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서연은 완벽하게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돌입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해 명자 여사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었다. 시누이 수진이 병문안을 오면 살갑게 따뜻한 차를 대령했고 남편 지훈이 퇴근하고 오면 겉옷까지 정성스레 받아주었다. 옳게 진짜 개과천선했나 보네? 수진이 비꼬듯 말했지만 서연은 그저 배시시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입원 3일째 되던 날 명자 여사는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았다. 의사는 푹 쉬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편하다는 핑계였다. 서연은 시댁으로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지우는 코를 골며 둘아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방에서 초소형 기기들을 꺼냈다. 첫 번째 표적은 거실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었다. 명자 여사와 수진이 수다를 떨며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 뒤쪽 배관 사이의 좁은 틈새에 동전만한 녹음기를 접착뒤로 단단히 고정했다.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두 번째 표적은 거실의 대형 의자 아래였다. 바닥에 엎드려 의자 깊숙한 구석에 또 다른 녹음기를 붙였다. 명자 여사와 수진이 매일 연속극을 보며 남 뒷담화를 까는 전용석이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지훈의 서재. 서연은 문고리가 소리를 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문을 열었다. 다행히 삐걱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서재 안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책상 뒤편에는 두꺼운 전공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서연은 책과 책 사이에 손가락만한 초소형 촬영기를 교묘하게 밀어넣고 방향을 책상 쪽으로 맞췄다. 지훈이 서재에서 전화를 하든 전산기기를 만지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찍힐 터였다. 그렇게 4일이 더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다. 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태도에 매우 흡족해했다. 우리 며느리가 사람 돼서 돌아왔네. 명자 여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하면 서연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서연의 진짜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지훈의 수상한 행동 유형이었다. 요 며칠 지훈은 밤 10시만 되면 귀신같이 서재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똑똑 노크라도 할라치면 일하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서연은 그가 서재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책장에 숨겨둔 촬영기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어김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침실에 누워있던 서연은 귓바퀴에 소형 청음기를 꽂고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화질은 소름 돋을 정도로 선명했다. 지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얼굴에 서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징그럽게 다정하고 달콤한 미소가 번졌다. 응, 나야. 많이 보고 싶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서연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녹음 품질이 워낙 뛰어나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지훈의 숨소리 하나까지 명확하게 들렸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집사람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말이야. 다음 주에 보자. 집사람. 그 단어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푹 꽂혔다. 5년을 부부로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귀찮은 혹덩어리 취급하고 있었다. 걱정 마. 조만간 싹 다 정리할 테니까. 그럼 우리 마음껏 볼 수 있잖아. 정리. 그게 이혼을 의미한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다. 서연의 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낸 뒤에 이혼하겠다는 속셈이 뻔했다. 서연은 청음기를 빼고 거칠게 심호흡을 했다. 당장이라도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가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이성을 잃을 때가 아니었다. 뱀처럼 차갑게, 거미처럼 치밀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짓던 상냥한 미소로 지훈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다. 신문을 보며 태평하게 밥을 떠먹는 지훈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저 인간이야말로 명연기 대상감 배우네. 낮에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고 밤에는 내연녀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완벽한 이중생활. 서연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이 모든 역겨운 현실을 침묵 속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 서연이 시댁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집안 곳곳에 심어둔 녹음기와 촬영기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갔다. 서연은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음성기록 파일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 영양가 없는 잡담이었지만 어젯밤 녹음된 내용은 달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 의자 및 녹음기에서 빼낸 파일을 재생했다. 귓가로 명자 여사와 수진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엄마, 요새 옳게 저렇게 기죽어 지내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소리 크기를 최대로 높였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기가 팍 죽어서 아주 사람 돼서 돌아왔구만. 우리야 부려먹기 편하고 좋지 뭐. 명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만족감이 뚝뚝 묻어났다. 근데 엄마, 지훈이 진짜로 이혼 안 시킬 거야? 미쳤니?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왜 차? 그 멍청한 년은 지혜비가 청담동에 사놓은 그 건물 계약서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청담동 건물? 그게 무슨 소리인가?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아,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그 명의신탁 계약서? 그거 진짜야? 진짜고 말고. 청담동 대로변에 있는 70억짜리 꼬마 빌딩인데 15년 전에 이서연 애비가 세금 좀 덜 내보겠다고 내 이름으로 몰래 명의를 돌려놨거든. 내가 그쪽 집안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70억. 서연은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샀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지만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해두었다니 대단하네. 근데 올케는 그 사실을 왜 몰라? 딸년 시집가기 전까지는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기 싫어서 비밀로 했나 보지. 서연이 애비가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어. 명자 여사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 그래서 지훈이한테 자꾸 투자한답시고 돈 빼오라고 시킨 거구나? 당연하지.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인데 이참에 그 집안 현금까지 싹 다 말려버려야지. 참,
수진아, 너 저번에 찻집 사업자금 대출받은 건 어떻게 됐니? 지난달에 4천만 원 당겨서 급한 불 껐잖아. 올케가 적금 깬 돈으로 4천만 원. 한 달 전 수진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훈을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간 돈이었다. 서연이 만기를 코앞에 둔 적금을 해약해서 마련해준 돈이었다. 올케가 저렇게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돈 빼먹기 훨씬 수월하네. 그렇지. 지훈이한테도 당분간은 이혼 소리 안 나오게 간 쓸개 다 빼주는 척 연기하라고 했어. 안심시켜놓고 나중에 조용히 이혼 도장 찍게 한 다음 위자료 푼돈 쥐어주고 우리가 그 재산 다 먹는 거지. 모녀의 간악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뚫고 나올 듯 울려 퍼졌다. 서연은 청음기를 집어 던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5년. 장장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은 자신을 현금 기계로만 취급했다. 사랑, 가족, 그딴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돈을 향한 철저한 사기극이었다. 서연은 곧바로 지훈의 서재에서 녹음된 파일을 열었다. 며칠 전 내용이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네, 서연이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훈이 말을 이었다. 솔직히 서연이 걔 돈 많은 거 빼면 시체잖아요. 우리 유라처럼 예쁘지도 않고 애교도 없고. 유라, 며칠 전부터 지훈의 통화 내용에 심심찮게 등장하던 이름이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돈 문제 싹 다 정리되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유라랑 합칠 거니까. 얼음장같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편의 목소리.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혐오와 역겨움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휴대용 전산기를 열고 도윤이 알려준 방법대로 인터넷 누리소통망에서 유라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의 인물 정보가 화면에 떴다. 한유라, 30대 초반, 강남의 고급 체형 교정소 원장. 그녀의 사진첩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최고급 주방장 특선 요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최고급 외제 승용차 앞에서 자세를 취한 사진들.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에 올라온 것들이었다.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살폈다. 그리고 고급 식당 유리창에 비친 배경 속에서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5년을 매일같이 보아온 남편, 박지훈의 등이었다.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일주일 전 지훈과 한유라의 통화 내용이었다. 오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유라의 콧소리였다. 얼마나? 또 뭐 샀어? 한 1,000만 원 정도? 교습소 인테리어 좀 바꿨어. 1,000만 원. 유라야, 돈 씀씀이가 좀 커진 것 같다. 오빠가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도 못해줘? 힝. 지훈의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마지못해 승낙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넣어줄게. 고마워, 오빠. 사랑해. 서연은 탁상용 계산기를 끌어당겼다. 지난달 1,000만 원. 지지난달 800만 원. 그 전달 900만 원. 최근 6개월간 지훈이 이 내연녀에게 갖다 바친 돈만 무려 7천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겠는가? 전부 서연의 친정 재산에서 뽑아낸 피 같은 돈이었다. 서연은 컴퓨터를 덮고 창밖을 응시했다.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지만 그녀의 텅 빈 가슴속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가 결혼 전날 건네주셨던 낡은 서류 봉투. 이제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볼 때가 왔다. 서연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을 뒤져 낡은 봉투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의 제목은 이러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처음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계속 읽다 보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계약서에 수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 란에는 분명 김명자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상 물건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하지만 실제 자금을 댄 신탁자, 진짜 주인은 서연의 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15년 전 시어머니 김명자 여사는 서연의 아버지를 꼬드겨 세금 회피를 명목으로 건물을 차명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철저한 조세 포탈 목적의 불법 명의 신탁이었다. 그런데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압권이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소유권 환원, 수탁자 김명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자 이 회장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명의신탁 계약은 해지되며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신탁자 이 회장에게 귀속된다. 서류 맨 아래에는 2010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명자 여사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가 말한 방패가 바로 이거였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과 불법을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는 완벽한 폭탄. 서연은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지만 도윤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도윤 오빠. 서연아.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오빠. 나 엄청난 걸 찾아냈어.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서류 말이야. 서연이 계약서 내용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수화기 너머로 도윤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이거 완전 강력한 무기다.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뭔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야. 조세 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은 중범죄에 해당해. 이걸 국세청에 찌르면 도윤의 목소리에 섬뜩한 흥분이 묻어났다. 시어머니는 끝장이야. 부동산은 즉시 가압류당할 거고 그동안 밀린 세금에 엄청난 징벌적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을 거다. 재수 없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게다가 우리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건물 소유권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서연의 굳어있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진실된 미소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오빠, 나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아. 좋아. 그럼 거사이를 잡자. 시댁 식구들이 몽땅 모이는 날로. 전화를 끄는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밤 10시 지훈이 어김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응용 프로그램을 켰다. 곧이어 지훈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유라야, 나야. 전화 좀 늦었지? 괜찮아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유라의 콧소리 섞인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이를 꽉 깨물었지만 녹음 장치는 여전히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유라의 말에 서연의 신경이 곤두섰다. 병원? 어디 아파?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다음 순간 흘러나온 유라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 임신했어. 12주 차례. 숨이 턱 막혔다. 쥐고 있던 전화기를 놓칠 뻔할 정도로 손이 덜덜 떨렸다. 임신 12주 차. 무려 3개월이다.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훈의 목소리도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신했다고. 우리 아기 생겼다고. 오빠. 유라야. 장난치지 마.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장난 아니야. 초음파 사진도 다 받아왔어. 만나면 보여줄게. 서연의 볼을 타고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5년을 부부로 살아온 남편이 밖에서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가졌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턱없이 부족한,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유라야, 잠깐만. 우리 조심했잖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실수였나 보지. 그래도 오빠, 나 이 아이 꼭 낳고 싶어.
지훈의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대답을 기다렸다. 제발 책임질 수 없다며 지우라고 하길, 그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 그래, 알았어. 일단 진정해. 차분하게 생각하자. 오빠는 이 아이 원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시기가 좀 꼬였잖아. 아직 이서연이랑 정리가 안 끝났는데. 그럼 빨리 정리해. 나 혼자 배불러서 이 아이 키울 순 없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임신을 무기로 지훈을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든 빨리 끝낼게. 근데 일단 이서연 그 여자 친정 재산부터 단물 다 빼먹고 나서 서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돈. 끝까지 돈, 돈, 돈. 제 핏줄을 벤 여자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그 벅찬 순간에도 저 인간 쓰레기의 머릿속엔 오직 자신을 뜯어먹을 궁리밖에 없었다.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데? 최소 4억은 건질 수 있어. 장인어른 건물까지 엮으면 훨씬 더 많을 거고. 우와, 진짜? 그럼 우리 아기 키우는 데는 문제없겠다. 유라의 들뜬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서연은 기기를 내버려 두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시간 뒤,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닦아낸 서연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상간녀. 임신 12주 차례.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분노 섞인 깊은 한숨이 들려왔다. 이 미친 호로 새끼. 오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당장 이 지옥을 끝내버리고 싶어. 알았어.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챈기를 박으려면 완벽해야 해. 그 새끼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자. 도윤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서연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이틀 뒤, 도윤은 조용한 강남의 호텔 다과점으로 서연을 불렀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연아, 이거 읽어봐. 도윤이 서류를 건넸다. 서연이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두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지훈 씨 회사 동료 진술서? 서류에는 지훈의 직장 동료가 작성한 공증받은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훈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떠벌린 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서연은 걸어다니는 현금 자판기야. 돈 뽑아 쓰는 맛에 데리고 사는 거지. 사랑? 웃기지 마. 난 장인어른 재산 보고 결혼한 거야. 솔직히 우리 유라가 100배 낫지. 이서연은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꽝이잖아. 서연의 손이 떨렸다.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다. 오빠, 이 인간, 날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긴 했을까? 서연아, 도윤이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런 쓰레기 마음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 지옥에서 보란듯이 빠져나오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다른 서류 한 뭉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시어머니 김명자의 금융거래 내역서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 걱정 마. 내역서 한번 봐봐. 서연이 내역서를 살폈다. 최근 2달 동안 명자 여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을 처분하고 예금을 해지하고 보험까지 모조리 깨서 현금화하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재산 은닉이지. 네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를 대비해서 지들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오리발 내밀려고 돈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며느리 친정돈은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으면서 지들 알량한 재산은 뺏길까봐 벌벌 떨며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운을 띄웠다. 여보,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연속극을 보던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웬 여행? 요새 우리 부부 사이가 좀 서먹했잖아. 여행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서연의 가증스러운 현모양처 연기는 이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지훈의 얼굴에 계산적인 미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당연히 좋지.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돈 좀 팍팍 썼으면 좋겠어.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무슨 뜻이야? 아니, 장인어른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해? 너희 아빠 건물에서 나오는 돈 좀 미리 당겨 받을 수 없냐? 지훈의 목소리엔 짜증이 한가득 묻어 있었다. 서연은 소매 밑에 숨겨진 시계형 녹음기의 단추를 지그시 눌렀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뭐?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궁상맞게 산다고? 아, 알았으니까. 장인어른 아직 건물 지분 빵빵하시잖아. 그거 좀 미리 증여받아 오라고. 명치 끝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다. 조금만 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억지로 쥐어짜낸 미소와 함께 대답하자 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서연은 도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더는 이 구역질 나는 인간들 면상 못 보겠어. 이번 주 토요일,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날 끝장내자. 도윤의 답장은 1초 만에 날아왔다. 접수. 모든 준비는 내가 완벽하게 끝내놓을 테니까 넌 평소처럼 행동해.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3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찬란한 새 출발이자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끔찍한 시작일 뿐이다. 서연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음성기록 파일, 영상, 계좌 거래 내역, 동료의 진술서, 그리고 최후의 일격이 될 명의신탁 약정서까지 완벽한 무기들이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했던가? 돌아오는 토요일, 서연은 그들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옥의 맛을 진수성찬으로 대접할 작정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명자 여사의 집 거실에는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겉보기엔 명자 여사의 퇴원과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다. 서연이 먼저 이 모임을 제안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척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박혀 요리를 했다.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무대였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밥상을 가득 채웠다. 친척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서연이가 진짜 개과천선했네. 우리 지훈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아묘,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들였지. 명자 여사는 쏟아지는 아부성 발언에 광대뼈가 승천할 듯 미소를 지었다. 시누이 수진도 흐뭇한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다. 모두가 서연이 완벽하게 길들여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후 3시.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서연이 부엌에서 평판형 컴퓨터와 소형 무선 확성기를 들고 나왔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준 폭탄이었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한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거실 중앙 탁자 한가운데에 기기를 내려놓고 스피커를 연결했다. 밥을 먹던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여보, 그게 뭐야?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같은 미소였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 무슨 가족 여행 사진이라도 영상으로 만들었니? 명자 여사가 가증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뭐, 비슷해요. 지난 몇 주간의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서연이 화면을 눌러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확성기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엄마, 요새 옳게 저렇게 기죽어 지내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기가 팍 죽어서 아주 사람 돼서 돌아왔구만. 우리야 부려먹기 편하고 좋지 뭐. 명자 여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시어머니가 용수철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서연. 이게 지금 무슨 짓? 조용히 하고 끝까지 들으세요, 어머니. 가장 절정인 부분은 지금부터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녹음은 자비 없이 계속되었다. 아,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그 명의신탁 계약서? 그거 진짜야? 진짜고 말고. 청담동 대로변에 있는 70억짜리 꼬마 빌딩인데 15년 전에 이서연 애비가 세금 좀 덜 내보겠다고 내 이름으로 몰래 명의를 돌려놨거든. 친척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7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에 분위기가 요동쳤다. 대단하네. 근데 올케는 그 사실을 왜 몰라? 그 멍청한 년은 지혜비가 술 취해서 한 말을 내가 똑똑히 들은 줄도 모르니까. 이참에 그 집안 현금까지 싹 다 말려버려야지. 그 멍청한 년. 자신의 육성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명자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당장 그거 안 꺼? 명자 여사가 악을 썼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파일을 눌렀다. 수진아, 너 저번에 사업자금 대출받은 건 어떻게 됐니? 지난달에 4천만 원 당겨서 급한 불 껐잖아. 올케가 저렇게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돈 빼먹기 훨씬 수월하네.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진 수진이 방방 뛰며 소리쳤다. 이거 불법 도청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너 이거 감방 갈 짓이야. 서연이 수진을 향해 코웃음을 쳤다.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건 재판에서 훌륭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우리 친오빠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라 법이라면 아주 빠삭하거든요. 서연은 가차없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영상이었다. 커다란 화면에 강남 최고급 식당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지훈과 젊은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 여자는 또 누구야? 친척 중 한 명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한유라, 올해 32살, 강남 고급 체형 교정소 원장이자 내 남편의 상간녀죠. 지훈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서연,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그냥 친한 후배야. 친한 후배? 서연이 소리를 최대로 높였다. 화면 속 지훈과 유라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적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친척들이 세상에 미쳤나 봐. 어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수군거렸다. 웅성거림 속에서 지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서연은 마지막 네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12주 차례. 유라의 콧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명자 여사가 아이고 하며 뒷목을 잡았다. 우리 아기 생겼다고, 오빠. 일단 진정해. 이서연. 그 여자 친정 재산부터 단물 다 빼먹고 나서 빨리 정리할 테니까. 충격의 도가니였다. 친척들은 모두 지훈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지훈이 눈이 뒤집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지킬 거야. 이 미친년아. 서연은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끄집어냈다. 재산? 도대체 무슨 재산을 말하는 거죠?
서연이 서류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주 잘 아시죠? 명자 여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단박에 그 서류의 정체를 알아봤다. 그건, 네, 맞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작성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원본입니다. 서연이 통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어머니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아버지의 돈으로 청담동 건물을 구입하면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셨죠. 명백한 불법 차명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제7조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 모든 소유권은 즉시 아버지에게 환원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명자 여사가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는 꼴이 아까 전 꾀병으로 쓰러졌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생생했다. 다시 말해 어머니 이름으로 된 그 70억짜리 빌딩은 이제 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아버지 소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란 뜻이죠. 거짓말. 말도 안 돼.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딨어. 수진이 악을 쓰며 발악했다. 서연은 여유롭게 다른 서류들을 밥상 위에 쫙 펼쳤다. 여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물 매입 당시 우리 아버지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수십억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입니다. 모든 자금의 출처가 우리 아버지라는 명백한 증거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초점 잃은 눈으로 서 있는 지훈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당신, 박지훈, 서연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지훈의 가슴팍에 퍽 소리가 나게 던졌다. 이혼 소장, 그리고 총 75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75억?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 상간녀와의 불륜 위자료, 가정폭력 위자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때려 넣은 금액이야. 75억도 사실 싸게 먹히는 줄 알아. 서연은 마지막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건 내가 국세청에 탈세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어머니를 고발한 접수증입니다. 조만간 아주 깐깐한 세무조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테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 명자 여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거실에 모인 15명의 친척 모두가 이 구역질 나는 모자가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명자 여사, 수진, 지훈, 세 사람의 얼굴엔 경악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5년. 서연의 입술이 열렸다. 장장 5년 동안 당신들은 나를 돈 나오는 기계 취급했지.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년이 돈만 많다고 비웃으면서 내 등골을 빼먹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쓰레기들을 위해 흘릴 눈물 따위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 뒷바라지하느라 쏟아부은 돈이억. 5천만 원.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철저한 무시와 멸시, 불륜, 그리고 안 돼. 3반. 내 머리채를 잡아뜯은 폭력이었지. 서연이 가방을 챙겨들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내 돈 마지막 1원짜리 한 챈까지 전부 다 회수해 갈 테니까. 위자료 75억. 조세 포탈로 인한 가산세 및 벌금, 청담동 건물의 소유권 환원. 이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치면 저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박살날 것이다. 서연은 현관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누구 하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참. 지훈 씨, 그 원장님한테도 전해. 양육비 청구 소송 들어갈 테니 준비 단단히 하라고. 내 변호사 오빠가 아주 영혼까지 털어줄 테니까. 쾅! 현관문이 닫혔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구두 소리는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5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산산조각나 사라진 기분이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며 창밖을 보았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다. 1층에 도착하자 건물 입구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앞에 도윤이 팔짱을 끼고 기대어 서 있었다. 끝났어? 응, 오빠.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서연이 활짝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행복한 미소였다. 일주일 후, 지옥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아침 9시 정각, 국세청 세무조사관 오명이 명자 여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김명자 씨 되십니까?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세 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고 없는 기습 압수수색이었다. 서연이 제출한 명의신탁 약정서와 거래 내역서가 너무나 완벽한 증거였기에 국세청은 즉각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추정되는 탈세액만 무려 10억 원이 넘었다. 위풍당당하던 명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이름으로 해둔 것뿐이라고요. 벌벌 떨며 변명했지만 조사관들에게 그런 핑계가 통할 리 없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서류들을 압수하고 그녀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철퇴가 날아들었다. 서연의 아버지 이 회장 측이 청담동 70억짜리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즉각 가압류를 승인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명자 여사는 수십억 원의 밀린 세금과 징벌적 가산세, 그리고 벌금까지 총 2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수진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뛰어왔을 때 명자 여사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엄마, 이 사달이 난 게 다 오빠 그 미친놈 때문이잖아. 수진의 목소리엔 도끼가 가득했다. 더 이상 오빠를 감싸지 않았다. 꿀을 빨아먹을 땐 한통속이었으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철저하게 지훈을 원망했다. 엄마랑 오빠 그놈의 탐욕 때문에 이서연 돈 좀 더 빼먹으려다.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이제 어떡할 거야? 명자 여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목을 조른 것은 서연이 아니라 멈출 줄 몰랐던 그들 자신의 역겨운 탐욕이었다. 지훈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서연의 법무법인이 제기한 75억 원의 이혼 소송장과 함께 월급 통장과 전세 보증금까지 모조리 가압류가 걸려버렸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박지훈 씨, 이건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불륜, 가정폭력, 사기 결혼까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차라리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생 신용불량자로 빚만 갚으며 사셔야 할 겁니다. 지훈은 절망 속에 고개를 푹 숙였다. 37살. 인생의 황금기에 그는 하루아침에 빚쟁이 범죄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유라의 교습소를 찾아갔다. 임신 5개월 차인 유라는 제법 배가 불러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려 하자 유라가 싸늘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가까이 오지 마. 할 말 있으면 거기 서서 해. 유라야, 나한테 왜 이래?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양육비 청구 소송장이었다. 내가 혼자 애 키우겠다고 했지? 내 변호사한테 계산해보니까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500만 원씩 청구할 수 있대.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입금해. 지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유라야,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이서연이 내 재산 다 가압류 걸고
75억 청구했다고. 아, 그래? 뉴스 봐서 대충 알고 있어.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러니까 더더욱 엮이기 싫은 거야. 난 너처럼 무능력하고 돈 없는 빈털터리랑은 애 못 키워. 연락하지 마. 법원에서 보자. 유라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지훈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유라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지훈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의 뒷모습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보다도 처량했다. 한 달 뒤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지훈은 돈이 없어 간신히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서연의 옆에는 대형 법무법인 대표인 도윤과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인단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쏟아지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지훈은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다. 피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이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지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서연에게 총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였다. 지훈은 판결 당일 곧바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37살의 나이에 완벽한 파산자이자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회사에는 이미 불륜과 횡령 의혹 등 지저분한 소문이 쫙 퍼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친척들과 가족마저 그를 버렸다.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 외곽의 낡고 좁은 새방으로 쫓겨난 그는 낮에는 배달원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짐승처럼 목숨을 연장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씹어 삼키던 남자가 이제는 비 오는 거리에서 2,000원짜리 싸구려 김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서연은 도윤을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송이 끝난 주말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우리 딸, 이제 다 끝난 거니?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딸을 반겼다. 서연이 아버지 품에 안겼다. 응, 다 끝났어. 아빠가 결혼 전날 주셨던 그 명의신탁 계약서 덕분이야. 아빠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일부러 그 폭탄을 만들어 두신 거였지? 아버지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내 딸을 지키려면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필요했으니까. 서연아, 복수는 끝났다.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찬란한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응, 아빠. 나 진짜 멋지게 새로 시작할 거야. 그로부터 2년 뒤 37세가 된 서연은 강남대로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층 건물 20층의 널찍한 대표실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입구에는 세련된 황동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도윤, 이서연 자산관리 및 법률 자문회사 오빠 도윤과 함께 설립한 이 회사는 주로 이혼을 앞둔 여성들의 자산을 추적하고 보호해주는 일로 대성공을 거두며 직원을 15명이나 거느린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5년의 지옥 같은 배신을 완벽한 증거 수집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박살낸 서연의 속 시원한 실화는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오후 일찍 퇴근한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청담동의 최고급 식료품점으로 향했다. 주말을 맞아 신선한 식자재와 포도주를 고르며 여유롭게 수레를 밀던 중 즉석조리식품 코너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때에 전 낡은 배달원 조끼, 푹 꺼진 어깨, 듬성듬성 빠진 머리칼. 지훈이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만 고집하던 그는 진열대 앞에서 이 0원짜리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500원짜리 전주비빔 삼각김밥 사이에서 500원을 아끼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500원짜리를 집어든 그가 라면 코너로 돌아서는 순간 서연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하마터면 손에 든 컵라면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아.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지훈이 주춤주춤 다가왔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아니, 길바닥에 구르는 흔한 돌멩이를 보듯 한없이 무심하고 차가웠다. 분노도, 혐오도, 심지어 얕은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의 상태였다. 서연아, 나야, 지훈이. 그가 애타게 불렀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려 우아하게 수레를 밀며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뒤에서 이서연 하고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500원짜리 삼각김밥을 쥔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얼어붙었다. 굽은 그의 등 뒤로 처절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파산의 고통도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비참함도 지금 이 순간의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연의 세상에서 자신이 먼지 한 톨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완벽한 무관심이야말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숨막히는 형벌이었다. 지훈은 서연이 계산대에서 3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식재료를 망설임 없이 결제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서연이 걸어나갔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향한 맹렬한 증오가 아니라 상대를 기억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내 인생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망각이라는 것을 지훈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꼭대기층 집의 거실, 붉은 노을이 서울의 야경 윤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강 위로 호화 유람선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다. 포도주잔을 든 서연은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찌르지 못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를 완성한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잠재력을 꽃피워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린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단칸방. 지훈은 얼룩진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싸구려 소주를 병째 들이켰다. 낮에 보았던 서연의 그 텅 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동자가 망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내가 미친놈이었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서연은 시동을 걸고 밤의 강남대로를 달렸다. 양옆으로 화려하게 뻗은 밤거리의 불빛들이 그녀를 축복하듯 반짝였다. 가슴 벅찬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전 남편과 그 일당을 용서한 적은 없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연의 인생이라는 눈부신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당한 단역에 불과했다. 서연의 시선은 오직 앞만 향해 있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 트인 한강대교 위에 차를 세운 서연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은 저마다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나는 자유다. 이서연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눈부시게 찬란한 진짜 이서연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